고려왕조실록 이대 해종. 자가 승건, 이름은 무이며 시호는 의공이다. 태조 왕건의 장남으로 어머니는 장화왕후 오씨이다. 해종의 비는 대광 이미의 딸 의화왕후였다. 그는 호장한 기질로 태조를 따라 후백제를 정벌하며 공을 세웠다. 943년 태조가 붕어하자 정윤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즉위 후인 944년 대광 왕규는 왕제요, 정종화, 소, 광종을 무고하며 왕의 형제 사이를 이간하려 시도했고 여러 차례 해종의 시해를 모의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해종은 왕규의 위협 속에서도 이를 완전히 처단하지 못한 채 항상 신변 보호에 힘쓰다가 결국 병으로 붕어했다. 향년 34세로 재위 기간은 2년에 불과했다. 그의 묘는 개성의 순릉에 위치한다. 해종의 재위 기간 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된다. 훗날 여러 왕들에 의해 그의 시호는 의공에 더해 인덕 명효선현 등의 시호가 가해졌다. 해종의 업적. 해종의 재위 기간은 불과 2년으로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가 이룬 업적보다는 그의 재위 동안 겪은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이 더 주목받는 편이다. 하지만 완전히 업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교적 노력. 해종은 후진 등 주변 세력에게 왕위를 계승한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는 등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왕권 유지, 왕규와 같은 강력한 내부 세력의 반란 음모 속에서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며 신변을 보호하려 했다. 이는 전국의 혼란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왕좌를 유지하며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운 인정. 해종은 영고숙과 같은 인물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대부의 직위를 주는 등 신하들에게 포상을 통해 공적을 치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종의 업적이 미미해 보이는 이유는 그가 집권 당시 전국이 불안정했고 반란 세력인 왕규와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점, 그리고 병으로 조기 붕어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위협적 상황 속에서 고립되었고 내부 정치적 문제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 업적을 쌓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태조 왕건의 고뇌와 해종의 시대. 사만을 통일하고 고려라는 새 왕조를 세운 태조 왕건.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 뿌리내린 지방 호족들의 강력한 세력 때문이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억누를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호족들과 인척관계를 맺는 혼인 정책을 통해 내부의 불씨를 잠재우기로 했다. 이러한 정략적인 선택은 태조의 치세 동안 큰 충돌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스며들었다. 29명의 아내들. 그들은 단순히 태조의 반려자가 아니었다. 각기 다른 지역과 세력을 등에 업고 왕궁에 입성한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막강한 가문들의 힘으로 태조를 묵묵히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왕국은 누가 맡을 것인가? 그의 시선은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첫째 비신의 왕후 유씨는 소생이 없었기에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장화왕후 오씨가 낳은 무가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떠올랐다. 태조는 일찍이 무에게서 빛나는 임금의 자질을 보았다. 그러나 그를 태자로 즉시 봉하기에는 망설임이 컸다. 장화왕후의 신분이 너무 낮아 강력한 지원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태조는 무의 앞날을 상상했다. 백성들의 지지 없이, 그리고 신하들의 의심을 받으며 그의 홀로 서기가 얼마나 어려운 길일지 알고 있었다.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결심을 하나 품었다. 하루는 조용히 장화왕후에게 자황포, 즉 임금의 옷을 담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왕후는 상자를 열어보고 태조의 숨은 뜻을 이해하려 애썼다. 고민 끝에 왕후는 대광 박수리를 불러 자황포를 보여주었고 박수리는 즉시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대전에 나아가 태조의 뜻을 신하들 앞에서 대변하였다. 이렇게 태조는 신하의 입을 빌려 아들 무를 태자로 봉할 수 있었다. 그때가 바로 921년이었다.
하지만 태자의 자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신명순성 왕태후 유씨가 새로운 왕자를 낳으며 왕위 계승의 불씨는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해종이 되어 왕위에 오른 무는 태조의 유산인 혼인정략이 남긴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그의 앞날에는 권력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버지 태조와 충실한 박수리 같은 신하들의 뜻을 이어갈 것이었다. 박수리는 18세에 궁예의 호위무사로 있다가 훗날 태조 왕건을 섬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성격이 용감하고 대담하였으며 식습관 또한 독특하여 두꺼비, 개구리, 개미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전쟁터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워 태조의 총애를 받았고 결국 종일품에 해당하는 대광의 품계에 오르게 되었다. 태조가 임종할 때 그는 특별히 고명을 받아 군국대사를 맡게 되었다. 태조는 그에게 그대가 태자를 부축하여 세웠으니 잘 보좌하라는 말을 남기며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후 그는 태조의 유언을 지키고자 모든 정성을 다하며 태자를 보필하였다. 그러나 박수리는 왕위 쟁탈전의 혼란 속에서 정도를 지키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는 면천 박씨의 중시조로서 후세에까지 그 이름을 남겼으며 태조로부터 훈요 10조를 직접 받은 인물로도 기록되었다. 그의 삶은 충성과 희생,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자는 이미 책봉되었으나 신명순성 왕태후가 왕자 태를 생산하고 이어 923년에 왕자 요를 낳고 2년 뒤 왕자 소를 생산하면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점화되었다. 신명순성 왕태후 유씨는 충주의 대오족 유궁달의 딸로 충주는 백제와 신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신라 귀족들이 많이 거주하던 중요한 지역이었다. 태조는 사만을 통일할 때 충주가 지닌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유궁달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그의 힘을 통합하기 위해 신명순성 왕태후를 제삼비로 맞아들였다. 이는 명백히 정략적인 결혼이었다. 태자 무는 이러한 정략적 구도를 통해 자신에게 쏠린 여러 호족들의 기대와 견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명순성 왕태후의 자식들, 특히 강력한 호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태어난 왕자태, 왕자요, 그리고 왕자소의 존재는 해종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협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렇게 태조의 후계로 왕위에 오른 그는 고려 제2대 왕 해종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되었다. 왕규와 그의 야심. 왕규는 태조의 임종을 지킨 대신들 중 한 사람으로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강력한 호족이었다. 그는 경기도 광주를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키웠으며 태조에게 제15비와 제16비로 연달아 두 딸을 바친 외척 세력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태조가 왕규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리고 왕규가 가졌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였다. 태조의 두 딸을 바친 데 이어 태자, 무에게도 딸을 시집 보낸 왕규는 태조의 장인이자 해종의 장인이 되었다. 그는 박수리와 함께 태조의 유명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충주 유씨의 지지를 받는 왕자 요와 소가 점차 세력을 키우며 태조의 사촌 동생 왕식념과 손을 잡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왕규는 해종에게 아랜다. 전하, 요즘 왕자 요와 소의 동태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서경의 왕식념과 결탁하여 필시 반역을 꾀하는 것이 분명하오니 모든 정황을 낱낱이 살펴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해종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적대 세력의 압박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해종이 지닌 세력 기반은 미약하기 그지없었고 섣불리 대응하였다가는 왕위는 물론 목숨까지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종은 왕규의 조언 대신 배다른 두 아우인 요와 소를 더욱 두텁게 대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딸인 경화궁부인을 왕자 소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장인인 왕규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자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왕권을 넘보는 적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으니 그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왕규는 자신에게 닥칠 앞날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해종이 자신의 사위이기는 하나 그의 미약한 세력과 결단력 없는 태도로 보아
왕자 요와소의 왕위 쟁탈전에서 스스로 희생양이 될 것이 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자신이 이미 요와소의 반역을 우려한다고 언급한 터라 자신의 안위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왕규는 새로운 계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자 태조의 제16비인 소광주원 부인의 아들 광주원군을 왕위에 올리고자 하는 야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사위인 해종을 시해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하였다. 위기의 밤과 해종의 결단. 달마저 숨을 멈춘 깊은 밤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해종의 처소에 이르러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자객이 해종의 잠자리 앞에서 칼을 움켜쥐려는 순간 깊이 잠든 줄만 알았던 해종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단단한 주먹으로 자객의 인중을 강타하였다. 헉! 단말마의 비명이 울려 퍼지며 자객은 그 자리에서 나가떨어졌다. 내시들에게 끌려가는 자객을 바라보며 해종은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종은 어릴 적부터 태조를 따라 전쟁터를 누비며 야지에서 잔뼈가 굵은 터라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이 건장하였다. 스스로 자객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그를 떠받쳐줄 든든한 배경이 없었다. 늘 정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그는 때때로 임금의 자리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도 하였다. 자객을 문초하여 배후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해종은 모든 사실을 묻어두기로 결심하였다. 강력한 배후를 등에 업은 왕자 요나소 혹은 자신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 뻘인 왕규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해종의 마음은 참담함으로 가득 찼다. 너무도 참담하여 자객의 배후를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아내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고독한 왕좌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한편 자객이 해종을 습격했다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접한 왕규는 안지나서나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주동 세력이 밝혀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뒤늦게 해종이 자객 사건을 묻어두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왕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하여 해종을 시해하고 자신의 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해종은 겉보기에는 지존의 자리에 올라 화려한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정적들의 위협으로 인해 늘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협의 칼날이 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러던 중 최지몽이 해종을 찾아왔다. 최지몽은 과거 태조 왕건이 꾼 꿈을 해몽해 사만 통일을 예언했던 인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945년 해종은 갈수록 상심이 깊어져 병까지 얻게 되었다. 그 와중에 최지몽이 그의 처소인 신덕전을 찾아와 다급히 거처를 옮기라고 조언하였다. 여기가 편안하여 병든 몸을 좀 쉬려 하는데 처소를 옮기라니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오? 해종이 물었다. 신이 지난밤 심사가 불길하여 점을 쳐보았나이다. 황송하오나 전하의 신변에 변이 생길 징조가 보였사옵니다. 최지몽이 대답하였다. 자신을 둘러싼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해종은 두말 않고 처소를 옮기기로 하였다. 그날 밤 무리가 신덕전의 벽을 뚫고 들어와 침상을 덮쳤으나 그곳에는 이미 해종의 모습이 없었다.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 무리를 이끌고 온 자는 바로 왕규였다. 두 번째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왕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하였다. 정녕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그의 좌절은 하늘을 향한 원망이자 자신의 계획이 끝내 좌절됨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훗날 왕규는 최지몽을 찾아가 칼을 들이대며 임금의 처소를 왜 옮겼는지 추궁하며 위협하였다고 한다. 당시 왕규의 깊은 낙담과 분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지몽은 태조에게는 사만 통일의 기운을 심어주었고 해종에게는 목숨을 구할 조언을 남겨 두 왕대에 걸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충신으로 기억될 만하다. 그의 예지는 고려 왕조의 중요한 순간마다 빛을 발하였던 것이다. 해종의 권력 기반과 몰락. 당시 해종의 권력 기반은 박수리와 왕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왕규가 해종을 시해하려 했음이 밝혀지면서 박수리와 왕규는 결국 적으로 변하고 말았다. 해종은 신변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처소를 옮겨다니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박수레 역시 마찬가지였다.
왕규는 이미 적으로 돌아섰고 왕자 요와 소는 왕자를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박수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100여 명의 호위무사들과 동행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재로 작용할 줄은 알지 못했다. 왕자 요는 박수리에게 반역의 뜻이 있다고 덮어씌우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궁궐 내에서도 100여 명의 호위무사를 대동한 박수리의 모습은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박수리는 강화도 갑고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정적 중 한 명이 제거되자 왕자 요는 서경에 진을 치고 있던 왕식념의 군대를 개경으로 불러들이며 고려의 전국을 소나귀에 넣기 시작했다. 이후 왕자 요는 박수리를 암살하고 왕규에게도 반란 음모 혐의를 씌워 귀양을 보낸 뒤 자객을 보내 제거했다. 한편 해종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해종이 병을 얻은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자신을 향한 압박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반복되는 위협과 음모 속에서 해종은 점차 성격이 변하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공평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외골수적으로 변해갔다. 용포를 걸친 왕으로서의 삶조차 그에게는 불안과 비참함의 연속이었다. 해종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나 일각에서는 왕자 요가 해종을 시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의 죽음에 대한 병명이나 명확한 사유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실이든 해종은 지지 기반의 취약함과 끝없는 신변 위협 속에서 재위 기간 내내 고통받았다. 해종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충주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세력을 배경으로 왕위를 노렸던 그의 배다른 형제들 왕자 요와 소가 차례로 등극하였다. 그들은 각각 고려의 제3대 임금인 정종과 제4대 임금인 광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